나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제 우리 노후만 보내면 되잖아. 경제 생활도 각자 하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한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오라는 소리 맞아? 뭐야, 그게? 이혼하자는 말처럼 들리는데?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이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 내가 벌어오는 돈에 불만 많았잖아. 그리고 집안일하고 밥하는 거 너무 힘들어 했고. 그러니까 서로 공평하게 각자 알아서 하자. 아니, 내가 당장 어디 가서 일을 구해? 3달 정도는 시간 줄게. 그동안 일 구해. 당신이 그랬지. 조금 쓰고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먹고 살 만큼만 벌어. 나도 내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 3달 동안은 관리비 같은 건 내가 낼게. 그러면 3달 뒤에는 관리비도 반씩 내자는 거야? 그래. 당신 카드값도 이제 당신이 내. 밥도 따로 먹을 거니까 나 주려고 장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동거인이라고 생각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남철웅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 씨는 최근 들어 살아온 인생에 관한 그리고 가족에 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아내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식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은 되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과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일을 하기 싫다는 아내의 말에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내는 쭉 전업주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밥하는 것도 힘들다고 불평하며 여전히 남 씨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아내. 가장으로서 당연히 아내와 자식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과연 그게 옳은 삶이었는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가장의 노고는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이제는 자신 덕에 편하게 일한 것이라며 자신만 잘했다는 아내에게 남 씨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죠. 남 씨는 2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아내와는 2년 연애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남 씨는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받았고 아내는 형편이 좋지 않아 맨몸으로 남 씨에게 시집을 왔죠.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기업이었는데 그곳의 격리였습니다.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모아둔 돈도 없기에 남 씨 부부의 신혼은 아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집 한 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벌면 아이 키우며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고 결혼을 했죠.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일 그만둘까 봐. 뭐?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일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 곧 아이도 가질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일 못할 텐데 꼭 내가 지금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건가 싶어. 안 그래? 남 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계속 직장에 다니던 아내였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애가 생기면 일은 잠시 쉬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크면 일이야 다시 하면 되고. 애 키우면서 어떻게 일까지 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맞벌이가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애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아내는 무척 강경했습니다. 애도 마음이 편해야 생기는 거지.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어. 애 키우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고 싶어. 가정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도 맘 편히 일하지. 남 씨는 경제 상황이 더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는 결국에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쭉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아이는 3년 뒤에나 생겼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남 씨는 아내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어차피 애가 어린이집 다니니까 당신도 짧게라도 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당신은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아니, 논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자꾸 나를 일 못 시켜서 안달이야? 아내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렇지. 혼자 벌어서 애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노후 준비까지 할 생각하면 너무 빠듯하잖아. 조금만 쓰면서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아내와 남 씨는 가치관이 무척 달랐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 당신한테 시킬 리가 있어? 집안일이나 육아도 나랑 같이 나눠서 하면 되잖아. 지금은 아내가 대부분 하지만 주말에는 남 씨가 집안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주말이라도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낮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남 씨도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을 똑같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직장일은 적성에 안 맞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적성에 맞아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그냥 전업주부로 살래. 다른 사람들은 혼자 벌어서 애도 잘 키우고 잘 사는데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일하래? 남 씨는 삶을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바빠지겠지만 당장 좀 고생스럽더라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전업주부를 고집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맞벌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는 부업도 해본 적 없이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 씨의 회사가 어려워 휘청거렸을 때는 남 씨가 주말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오늘 집에 있지? 왜? 오늘 외근 나갔다가 집에 빨리 올 것 같아서. 그래? 나 오늘 모임 있는데. 무슨 모임? 그냥 애엄마들끼리 모임이지 뭐. 날 좋으니까 나들이 같은 거 가는 거야.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 아내는 외출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남 씨가 집에서 밥을 먹는 때가 적으니 집안일에 손이 가는 일도 줄은 듯 했습니다. 남 씨도 사람인지라 그런 아내를 보며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일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자꾸 친구들과 어울려 노니 말이죠. 애는 커가는데 걱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직장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 씨는 그 말에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혼자서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애만 키우겠다고 하는 아내가 답답했습니다. 애 교육은 공짜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맞벌이 얘기를 꺼내면 싸울 게 뻔하니 말을 아꼈습니다. 남 씨는 그런 아내가 원망스럽다가도 스스로가 무능력하게 느껴져서 괴로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힘든 시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곧 나아졌고 얼마 안 있어서는 규모도 커져서 안정적으로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남 씨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이제 대리운전은 안 해도 되겠다. 아내는 남 씨의 속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아들은 내가 제대로 키워서 대학 잘 보내면 되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다 뒷바라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아내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내 보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내가 호언장담한 것과는 다르게 아들은 재수를 했고 2번의 수능 시험을 본 뒤에 들어간 건 지방 사립대였습니다. 아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많이 시켰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내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간 것이 어느 누군가의 탓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했기에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남 씨를 탓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과외 더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 과외를 그렇게 받았는데 더 어떻게 늘려? 남들보다 많이 해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은근슬에 남 씨의 월급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 씨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간 모든 월급을 아내에게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불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가며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집과 대학이 멀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시켜야 했죠. 그래서 남 씨는 조금 일찍 아들을 독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대학에 보냈고 이제 남은 건 아내와 남 씨 둘뿐이니 앞으로는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게 맞았습니다. 더 늙어갈 일만 남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어쩐지 남 씨는 아내와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 씨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터덜터덜 지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운 것은 낮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일머리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회사의 월급 도둑이 몇이야, 도대체? 오늘 남 씨가 젊은 상사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던져진 서류 뭉치. 비껴가는 바람에 남 씨에게 맞지는 않았지만 그게 누굴 향했던 것인지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 씨보다 10살가량 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유독 남 씨에게 핀잔을 주더니 오늘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본인도 어디에선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운 언행을 했죠. 젊은 혈기도 아니고 그대로 회사를 뛰쳐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애써 달래어 퇴근 시간을 채웠습니다. 안쓰러워하던 직원들의 눈빛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후끈거리는 듯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분 나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오늘 같은 일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할 때가 다가와가니 이런 대접을 받나 싶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TV 소리가 먼저 남 씨를 반겼습니다. 여보, 나왔어.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니 소파에 잠들어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자 아내가 문소리에 깼는지 부스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아이고, 내가 몇 시간을 잔 거야? 몇 시에 잠들었는데 몰라. 3시간은 잔 것 같네. 아, 밥을 못 했는데. 씻고 나올 테니까 천천히 해. 그냥 오늘은 배달시켜 먹을까? 이제 와서 준비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 알아서 해. 남 씨는 씻고 나와서 배달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소주가 한 병 놓여져 있었습니다. 소주 마시게? 사왔어? 오는 길에 한 병 마시려고. 웬일이야? 내일 출근도 하면서 그냥 오늘 좀 마시고 싶네. 나는 같이 안 마셔. 밥 후딱 먹고 드라마 봐야 돼.
그래. 나 혼자 먹을게. 때마침 아내가 배달시킨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자장면 시켰어? 이게 빠르잖아. 간단하고. 남씨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출출하긴 했지만 입맛이 없어서 몇 번 먹지 못하고 연거푸 술을 마셨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마셔? 그냥 사실 오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정말? 설마 잘리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럼 잘 해결해봐. 잠깐 나 드라마 봐야 해. 아내는 그러더니 젓가락을 놓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씨가 하려던 말은 입 밖으로 나와 보지도 못하고 삼켜졌습니다. 남은 소주는 불어터진 자장면에 홀로 넘겨야 했습니다. 남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식탁을 치웠습니다. 컵이랑 접시는 당신이 설거지해. 혼자 술 마시느라 늦은 거니까. 그리고 당신 먼저 자. 나 TV 좀 보다가 잘게. 아내는 남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남씨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셨는데도 오히려 잠이 안 와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가? 아내가 말 안 했나? 오늘 모임 있다고. 무슨 모임을 이렇게 일찍 가? 버스 타고 꽃 구경 가기로 해서. 좀 일찍 가려고. 대신 일찍 들어올 거야. 당신 퇴근하기 전에는 와. 아내는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며 늘 외출했습니다. 아들도 독립한 마당에 아내가 집에서 할 일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말은 집에서 할 일이 많은 줄 아냐 그랬지만 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아침밥은? 밥까지 차려주고 가면 나 늦어. 당신이 대충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 그러더니 아내는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놀러 가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보다도 먼저 집을 나서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는 불이 꺼져 어두운 거실만이 남씨를 반겼습니다. 여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남씨가 털썩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씨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살가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씨는 휴대폰을 들어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환이냐? 네, 왜요? 뭐하고 사나 전화해봤지. 그냥 살죠. 저 지금 밖이라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급하게 끊어진 전화. 시끌시끌한 것이 어디서 한잔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진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을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간단히 먹고 일찍 눕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 눈에 띄게 냉장고 안이 비어 있었죠. 평소 보이던 반찬들도 안 보여서 뭘 꺼내서 차려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쌓여있던 박스들을 들고 분리수거장에 다녀왔죠. 이틀 뒤가 남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아침, 아내가 아침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나 깜빡하고 미역을 못 사왔거든. 그냥 콩나물국 먹어. 알았어. 오늘은 안 나가. 안 나가. 놀러 다니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지. 오늘은 집에서 푹 쉴래. 당신은 생일인데 약속 없어? 어지간하면 밖에서 먹고 오면 좋은데.
나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내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웬일인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살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빠 차 오래됐잖아요. 그거 저 주시면 안 되나 하고요. 차를 왜? 저도 언제까지 지하철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남 씨가 차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하자 아들은 실망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셋뿐인데 남 씨는 가족들의 지갑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남 씨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았죠. 가장이라는 말이 존경을 받는 말이 아니라 짐만 잔뜩 짊어진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 씨는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통장 좀 보여줘. 무슨 통장? 여태 모아둔 돈이 있다며? 한동안 잠잠하더니 왜 그래 또? 은퇴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거 아니야. 항상 월급을 전부 주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통장 관리는 전부 아내가 했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리더니 통장을 보여달라는 말에 인상을 썼죠. 근데 뭘 기대하는 거야? 월급 받아서 저금하는 거 얼마 안 되지? 성환이 결혼시킬 돈도 안 돼. 당신 퇴직금 있잖아. 그거는 우리 노후 자금 해야지. 노후 자금은 연금 나온 걸로 살면 되지. 이 집도 있고. 그래도 적지 않은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퇴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외벌이로도 여태껏 살아갈 수가 있었고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더 많이 벌어다 줬으면 더 많았겠지? 통장을 툭하니 식탁위로 던지는 아내. 남 씨는 그걸 열어볼 생각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어찌나 아프게 남 씨를 찌르던지 한참을 그러고 있었죠. 남 씨는 몇 년 남지 않은 정년퇴직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은퇴 후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해본 적도 없으니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에 대해서는 고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늘상 해왔던 것처럼 낮에는 친구들과 놀러를 다녔고 그러면서도 남 씨를 보면 집안일이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당신 나중에 퇴직하면 집안일 같이 해야 돼? 당신은 은퇴가 있지만 나는 은퇴라는 게 없잖아. 그러고는 꼭 남들과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는 내년에 남편이랑 크루즈 여행한다고 예약해놨대.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 아내. 나는 언제 그런 거 한번 가보나? 자기 남편 사업해서 정년도 없다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회사만 다녀서는 남들처럼도 못 산다니까? 아무튼 부럽다. 힐끔 남 씨를 쳐다보는 아내의 눈빛에서 원망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봐. 퇴직금으로 사업 좀 구상해 보라며 그러면서 집안일은 또 같이 해야 된다는 아내였습니다. 남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평생 혼자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가장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내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아내를 봐서는 특별히 주부로서 고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내의 말만 들으면 세상 고생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밥하는 게 힘들다. 청소도 힘들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저녁은 좀 사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어떻게 매번 사 먹어? 회식 있을 때는 먹고 오잖아.
그게 아니라 나도 힘드니까 그렇지. 저녁 해주는 게?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당신 퇴직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먹을 거 생각하면 그것도 무섭다. 그러면서 부르르 떠는 신용까지 해보이는 아내를 보고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무튼 전업주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혀를 차며 말하는 아내는 과연 남 씨가 밖에서 일하며 겪는 고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는 점점 마음이 엇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야근을 한 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소파에 엎어져 있던 남 씨를 아내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날 거야. 씻어야지. 아니 그 전에 얼른 일어나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어제도 안 버렸지? 다용도실 터지려고 한다. 내일 나가면서 버릴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지금 좀 버리고 와. 내일 또 까먹으면 큰일 나. 급한 거면 당신이 좀 가지 그랬어. 당신도 그 정도는 거들어야지. 이 집에 나 혼자 살아. 당신 퇴근하면 나도 주부 퇴근이야. 당신도 밥값 해. 그러면서 끝까지 남 씨를 일으켜 세워서는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얼떨결에 신고 나갔던 구두를 다시 신고 나온 남 씨의 행색이 무척 초라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정말로 퇴직 후에 일 없이 있다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점점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온 남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식탁 위가 허전했습니다. 밥은? 아까 말했잖아. 당신 퇴근하면 나도 주부 퇴근이라고. 뭐? 내가 왜 진작 그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았나 몰라.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아까 밥 먹었으니까 당신도 알아서 차려 먹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더 억울해 보였습니다. 내가 뭐가 너무해? 그럼 나는 뭐 하루 종일 살림만 하나? 낮 시간 동안 시간이 많이 남는 걸 모르지 않았는데 참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 저녁밥 차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 당신만 일했어? 나도 집에서 일해. 거봐. 전업주부는 노는 줄 안다니까. 밥하는 거 지겹고 힘들어. 그러면서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면 밖에서 먹고 오던가 해. 그러더니 꺼져 있던 TV를 켰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늘상 밥하기 힘들다, 집안일 힘들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 씨도 일만 하고 집을 등한시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는 항상 남 씨가 버렸고 설거지나 빨래도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주부를 퇴근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힘이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살아오며 힘들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노후 때문에 고심해왔던 것, 모두 다 부질없고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남 씨는 이런 게 가족이고 배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어 보였죠. 그래서 며칠 뒤 퇴근 후 텅 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러 말했죠. 아, 왜? 밥 안 차린다니까 그러네. 차릴 필요 없어. 먹고 왔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근데 왜 불러? 드라마 봐야 돼? 이제 성환이도 결혼할 일만 남았고 나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제 우리 노후만 보내면 되잖아. 경제생활도 각자 하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한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오라는 소리 맞아? 그래. 뭐야, 그게. 이혼하자는 말처럼 들리는데?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그러자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꼭 이혼하잔 소리 아니야. 성환이 봐서라도 나도 참고 살고 싶어. 뭘 참는다는 거야? 당신 내가 벌어오는 돈에 불만 많았잖아. 그리고 집안일하고 밥하는 거 너무 힘들어 했고. 그러니까 서로 공평하게 각자 알아서 하자. 아니, 내가 당장 어디 가서 일을 구해? 3달 정도는 시간 줄게. 그동안 일 구해. 당신이 그랬지. 조금 쓰고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먹고 살 만큼 벌어. 나도 내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 3달 동안은 관리비 같은 건 내가 낼게. 그러면 3달 뒤에는 관리비도 반씩 내자는 거야? 그래. 당신 카드값도 이제 당신이 내. 밥도 따로 먹을 거니까 나 주려고 장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동거인이라고 생각해. 참, 이혼하자는 말보다 더하다. 사람을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당신만 일하면서 힘들었는 줄 알아? 나도 성환이 키우면서 살림하느라 힘들었어.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당신이 편하게 일한 거잖아. 그런 내공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돈 벌어오라는 게 말이 돼. 솔직히 당신은 출근해서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있다 오면 끝이지. 나는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탓하고 원망하지 않게. 각자 알아서 살자는데 그게 왜 싫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다며. 그런 말이 아니잖아. 돈 벌어오는 게 그렇게 편한 건지 당신도 해보던가. 그리고 남씨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빨래는 스스로 했고 밥 먹는 것도 설거지 하는 것도 딱 자신의 몫만 했습니다. 청소도 구역을 나누어서 하겠다고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는지 남씨의 말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남씨는 정과 일상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는데 나가서 먹거나 가끔씩 사온 반찬에 혼자 차려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내와는 그렇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구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아내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휘갈겨 쓴 듯한 글을 보니 이혼이라는 2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변호사와 이혼 상담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재산 분배를 하면 이 30% 정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위에 아내가 X표를 친 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이 결혼 전부터 남씨의 명의였던 탓인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내도 재산만 나눈다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씨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매정해? 내가 집에서 논 것도 아니고 말이야. 평생 살림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 난 또 내가 벌어준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림한 줄 알았지. 남씨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해주자 아내는 말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한 150 정도만 벌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150을 어떻게 버냐고? 내 월급 보고 쥐똥만큼 벌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150이면 별것도 아니네. 그러자 또다시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남씨에게 사과를 해왔죠. 당신 무시하듯이 얘기해서 미안해. 밥 해주기 귀찮아 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없던 일을 하자는 아내에게 남 씨가 해줄 말은 하나였습니다. 2달 남았어. 이렇게 물러서서 아내에게 밥 한 끼 더 얻어먹는다고 삶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과를 했음에도 뜻을 바꾸지 않는 남 씨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핸드폰 요금 같은 것도 다 나보고 내라는 말이야? 뭐든 그냥 각자 살아. 이혼해서 당신 살 곳 없게 할 정도로 매정하진 않아. 얼른 일 구해. 100세 시대라고 퇴직 후에 할 일 알아보라고 닥달했던 것도 당신이었잖아. 당신도 똑같이 젊으니까 뭐라도 해서 돈 벌 수 있겠지. 그리고 정말 남 씨는 2달 뒤부터 아내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 지내니 아내는 헬쑥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네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하며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틈만 나면 이제 화 좀 풀라고 했지만 남 씨는 적어도 몇 년간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는 다르게 남 씨의 삶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얼마 전에 장모님 댁에서 일해주시던 분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반찬도 사다 드시는데 엄마 반찬이 입맛에 맞으시대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장모님 집에 안 계실 때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요? 반찬도 일주일에 몇 번만 하고요. 페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장모님이 한번 물어나 보라고 하셨어요. 싫다. 어떻게 아무리 하는 일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돈 내서 청소하고 밥하란 소리를 해? 말이 되니? 가족이니까 대우가 더 좋겠죠.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자존심이요? 그냥 서로 필요해서 돕고 사는 건데 무슨 자존심이요? 그거 자격지심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홍윤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홍 씨의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딴 사람이 됐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딱 홍 씨의 아들을 보고 지어낸 말 같았습니다. 아들이 애처가임은 알고 있었지만 부모마저 등져버릴 만큼 처가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돈마저 없으니 도저히 존경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처가에 잘하다 못해 홍 씨를 자신의 장모의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찬도 해다 바치라고 하고 그 집을 청소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힘들게 키웠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처가의 대릴사위를 자처하니 인생이 참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취급을 받을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런 자식은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생각이 맞는 듯 했죠. 홍 씨는 꽤나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게 되니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벌며 아이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하지만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말은 다소 과장이 있겠지만 그만큼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잘
잘 키우기 위해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오로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홍 씨의 바람대로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게 컸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들 참 잘 키웠다고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야? 웬 봉투야? 용돈 좀 넣었어요. 뭐? 용돈?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만 해봤지 받은 적은 없었던 홍 씨는 얼떨떨하게 되물었습니다. 취직하고 아직 한 번도 용돈 못 드렸잖아요. 아이고 됐어. 무슨 용돈이야? 엄마도 돈 있어. 용돈을 뭐 돈이 없어서 드리나요? 옷도 좀 사입고 하세요. 아들이 후줄근한 홍 씨의 차림새를 흘끔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엄마가 눈에 밟힌 모양이었습니다. 너도 월세 내고 하기 빠듯할 텐데. 빠듯하긴요. 넉넉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일 좀 쉬엄쉬엄 하시고요. 제가 있잖아요. 든든한 아들의 말에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태 홍 씨가 아들을 책임졌으니 이제는 자신이 홍 씨를 책임지겠다는 말. 그 말을 들으니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부 다 보상을 받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어쩐지 남편의 얼굴도 떠올랐죠. 그리고 몇 년 지나 아들이 30이 넘었을 때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쫓아다녔다고 홍 씨에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좋아하던 여자였죠. 아들이 그런 팔불출인 줄은 홍 씨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애는 하게 된 것 같았지만 마지막 고비인 결혼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들이 아닌 홍 씨 때문인 듯했죠. 집안이 별로라서 싫대? 홍 씨의 질문에 아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여유가 있다니?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은 상대방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집안이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 없는 사돈은 싫다는 말이겠죠. 이해는 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 이것저것 많이 따져서 결혼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홍 씨는 자신이 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가슴에 돌을 얹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되죠. 결혼 허락 받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은 정말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상대방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지 않으니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그 집에 찾아가서 얼굴 도장을 찍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기에 마음은 당연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꼭 결혼하고 싶다길래 홍 씨도 별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들은 몇 달 뒤에 결혼 승낙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은 마냥 기뻐했고 홍 씨는 남몰래 한숨을 쉬어야 했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인연이 맞으니 이렇게 해서 이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결혼을 하게 된 거, 홍 씨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거든. 너 결혼할 때 보태려고. 홍 씨의 말에 아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랄 정도로 큰 돈은 아니고. 아무래도 사돈네가 여유롭다니까 명함을 내밀지는 못할 정도였습니다. 4,500만 원이거든. 이걸로 집었는데 조금이라도 보태. 저도 모아둔 돈 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 장가 가는데 한 푼도 안 들려보낼 수가 있겠어? 엄마 노후자금 아니에요? 죽어도 나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걱정 마.
정말로 최소한 먹고 살 만큼만 빼고는 전부 아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먹고 사는 게 바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조금씩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이리저리 빠져나가다 보니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4,500만 원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은데 안 그래도 기운 결혼이기에 혹시라도 아들이 처가의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은 선정이가 살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혼자서 살아? 예전에 장모님이 선정이 앞으로 분양받아 놓으신 집인데요. 신혼생활하기 좋아요. 그래? 참 잘 됐다. 감사하네. 그 정도면 아들 내외 고생하지 않고 살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돈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벌기는 제가 더 잘 벌어요. 홍 씨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 웃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홍 씨도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아들도 행복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둘이 잘 살면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스스로도 처가에 빚진 기분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 어느샌가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가에 잘해야 돼요. 그래. 잘해야지. 어렵게 결혼도 허락했고 둘이 죽고 못 살았으니 아들은 처가의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극정성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뺏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왔니? 잘 지내셨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결혼식을 올라고 2달 만에 보는 것이었는데 그만큼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기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인데 아들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놓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래. 좋아한다는 것들은 다 했지. 배고프지? 어서 앉아. 네. 홍 씨는 자신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있는 아들 내외를 보니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안심이었습니다. 물 떠다 줄까? 아니야. 내가 떠먹을게. 아니야. 앉아 있어. 아들은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아주 며느리를 애지중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싶었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까요? 아니야. 앉아 있어. 그래. 자기는 앉아 있어. 손에 물 묻히지 마. 그래도 그냥 있으라니까. 여기 앉아서 과일 먹어. 당신 여기서 설거지하면 나중에 장모님한테 나 혼난다. 그러면서 아들이 며느리를 거실로 데려가더니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자연스레 설거지는 홍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상전처럼 대하니 홍 씨도 며느리를 대하는 게 어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수발을 받는 며느리는 아주 익숙해 보였죠. 아들 내외는 하룻밤 홍 씨의 집에서 묵었고 다음날 아침밥까지 먹고 서둘러 사돈네로 향했습니다. 10시도 되기 전에 집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도 몇 번이나 사돈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을 닥달했습니다. 얼른 가봐라. 기다리시나 보다. 그럼 가볼게요. 홍 씨도 눈치가 보여서 얼른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와 꽤나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좀 바빠져서 다음 명절부터는 좀 쉬려고요. 쉬다니? 명절에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쉴까 해요. 아, 그럼 안 오겠다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선정이도 몸살도 났고요. 뭐? 몸살이 났어? 좀 힘들었나 봐요. 아들의 말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는데 왜 몸살이 났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명절 땐 좀 쉬겠다는데 그걸 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서 일을 하나하나나 명절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힘들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무척 황당한 일이 있었죠. 집이니? 아, 저 처갓집에 왔어요. 사돈네? 네. 집에서 쉬겠다며? 선정이가 여기에서 쉬는 게 더 편하다고 해서요. 명절 전날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사돈네에 있다는 아들 내외. 힘들어서 홍 씨에겐 못 오겠다고 하더니 아들도 처가는 예외인 듯 했습니다. 홍 씨는 당연히 양가에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심하게 말하자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 내서 제가 갈게요. 그래서 홍 씨는 그저 그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억지로 불러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전화 받기 곤란하다는 듯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무래도 처가에서 이런 통화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처가에 잘하려는 아들의 마음을 아니까 여기서 더 서운한 내색을 하면 괜히 아들이 중간에서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다음에 보자. 그렇게 홍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아무래도 돈 없는 시집은 존중받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꼭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뒤 얼마 안 돼서 며느리의 생일에 홍 씨가 선물로 돈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만 원을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며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했었는데 며느리는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거 생일인데 선물 대신 주는 거야. 받아서 찬우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며느리와 통화하며 홍 씨가 말했더니 대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용돈 쓰세요. 아니야. 얼마 안 되지만 저 그 정도 밥 사 먹을 돈은 있어요. 며느리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정도 돈으로는 선물이 안 된다는 뜻인지.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말이 다르고 다른데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트집을 잡는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노후에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었죠. 홍 씨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10년 전부터는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봐주거나 집안일을 봐주는 등 하루에 몇 시간씩 정기적으로 때론 비정기적으로 일거리가 있다면 갔죠. 반찬 좀 갖다 주세요. 아들의 말에 홍 씨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서 종종 반찬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들릴 시간이 없다며 홍 씨 보고 집으로 오길 요청했죠. 그렇게 아들네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되어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나가보자 안사돈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홍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계셨네요. 미리 연락드릴 걸 그랬네. 애들이랑 밥 한 끼 먹으려고 들렀는데. 아, 장모님. 이리로 오세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사부인도 계신데 괜찮은가? 마침 저희 어머니가 반찬 좀 싸우셨거든요. 정말? 선정이가 사돈 음식 솜씨 좋다고 그러던데. 오늘 같이 드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홍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밥을 차리라는 것 같았죠. 홍 씨는 얼떨결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을 자신이 싸왔으니 꺼내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자신이 밥까지 차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들 자연스럽게 그런 줄 알고 있으니 홍 씨도 이해는 안 되지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이 거들고는 있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고 어쩐지 속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역시 듣던 대로예요? 좀 싸가세요. 많이 해왔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매일 받아가고 싶네요. 돈 주고 사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 말을 홍 씨는 빈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일은 잊어버렸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찬을 가지러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시는 일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 아직 건강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자신이 있으니 일은 쉬엄쉬엄 하라고 했을 텐데 아들은 그때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엔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겠더라고요. 자식이 책임지고 그런 때가 또 아니니까. 그 말에 홍 씨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기 싫으니 계속 일하라는 말에 기가 안 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계속 일하실 거라고 그러길래. 나이 들어도 커리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아들은 홍 씨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일해서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장모님이 반찬 맛있게 드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냐? 홍 씨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로 장모님 좀 따로 드리게 싸주세요. 뭐?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많이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나눠서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반찬통을 꺼내기 위해서 찬장을 열어보는 아들. 돈은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용돈 더 챙겨 드릴게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그날 자신에게 싸주려던 반찬을 나눠서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을 더 그렇게 가져갔는데 홍 씨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받아갔는데 잘 먹었다느니 고맙다느니 그런 인사말 하나 없었습니다. 어쩐지 홍 씨는 사돈네의 봉사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가족인데 뭐가 어떠냐고 했지만 그건 홍 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돈네에게서 답례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맛있는 걸 주고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홍 씨 혼자 식모처럼 반찬을 해다가 바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괜한 자격지심이죠. 차갑게만 들리는 아들의 대답. 그냥 저희 거 할 때 좀 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 줬던 용돈을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계좌에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어쩐지 적선이라도 받는 듯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돈으로 반찬을 사 먹어라. 그러자 아들이 골치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얼마 전에 장모님 댁에서 일해주시던 분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반찬도 사다 드시는데 엄마 반찬이 입맛에 맞으시대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장모님 집에 안 계실 때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요? 반찬도 일주일에 몇 번만 이렇게 하고요. 페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들이 진심으로 하는 소린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제 엄마 보고 처가에 가서 청소를 하라고 하는지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질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점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한테 한번 물어나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돈이 물었다는 말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봤으면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싫다? 어떻게 아무리 하는 일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돈 내서 청소하고 밥하란 소리를 해? 말이 되니? 가족이니까 대우가 더 좋겠죠.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자존심이요? 그냥 서로 필요해서 돕고 사는 건데 무슨 자존심이요. 그거 자격지심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더는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었을 테니 말이죠. 한동안 홍 씨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들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돈 내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었죠. 정 같았으면 뜯어말렸을 일을 먼저 나서서 시키는 게 내 아들이 맞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은 홍 씨의 속도 모르고 장인 장모와 함께 동남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사돈의 생일을 기념해서 말이죠. 그 말에 또다시 홍 씨는 자신의 생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어영부영 넘어갔던 홍 씨의 생일. 그 당시는 바쁜 아들 내외에게 서운하다 생각을 못했지만 어떻게 같은 부모를 이리도 차별하나 싶었습니다. 동남아 여행 경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럴 가치를 못 느낀 것인지 아들에게 물어보기도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집이라며 집을 비운 사이에 급하게 청소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도 다급하게 얘기를 하길래 홍 씨는 또 속도 없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여행길에 오른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에 남겨있는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간 홍 씨는 집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청소를 해야 할까 싶어 방문을 여기저기 열어보았는데 안방 화장대에 세워진 작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얼굴들이 무척 낯익었죠. 홍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게 되자 속에서 불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홍 씨는 황급히 그 집을 나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가더라도 전화 통화가 될 텐데 어쩐지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했죠.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돈네 집 청소를 맡길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기에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도우미이지 종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대로 부릴 수 있는 식모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했다면 당연히 안 왔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불러서 청소를 시키는 아들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들로도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이 빠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홍 씨는 눈물이 날 듯해서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아들이 독립하기 전에 썼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방에 들어가서 말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이 방에서 공부하던 내 효자 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좋아도, 아무리 처가에게 빚진 기분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 몰랐습니다. 처가에서 홍 씨에게 그런다면 화를 내야 마땅한 자식이 말이죠. 겨우 마음을 추스르자 사흘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 안 해놓으셨어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너 거기 사돈 내인 거 왜 말 안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마주치지도 않았고 집만 청소하면 되는데요. 제가 장모님한테 해둔 말이 있는데 곤란해졌어요. 너는 엄마 생각은 안 하니? 곤란해? 참, 나는 명절에 너희가 우리 집 안 오고 처가에만 가도 뭐라고 안 했다. 내 생일은 안 챙기고 장모 생일만 챙겨도 이래저래 서운한 일 많이 있어도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나를 네 장모의 식모 취급하는 것까지 참아야 해. 그것도 참고 너 곤란하지 않게 가서 청소해야 해. 아무리 자식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잖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나도 여행 갈 줄 안다. 돈 없어도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건 널 위해 모든 걸 바쳐서야. 그게 제 탓이에요? 자식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일도 엄마한테 일거리 드린 거지. 자존심 상하게 할 생각 없었어요. 자격지심이라고 했잖아요. 너 돈 없는 사람은 바보인 줄 아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러지 마세요. 저희 곧 애도 생겨요. 그 말에 홍 씨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살면서 손주도 봐주시고 해야죠. 결국에는 손주 육아까지도 누가 떠맡게 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식일 때나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되었는데 홍 씨도 더는 남의 자식을 위해 무엇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못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가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아파트 전세금 정도였지만 말이죠. 이 돈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홍 씨도 어떻게든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먹고 살았습니다. 홀몸이고 연금도 나오니 집에 드는 돈만 줄이면 목돈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가까운 곳에 살려고 그곳에 붙어 있었던 것인데 더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홍 씨의 이사는 단 2달 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도 빼고 주변 정리도 하고 이사갈 집도 알아보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도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은 뒤늦게 홍 씨의 이사 소식을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버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선정이 임신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애도 키워달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네 장모 집에 출퇴근해서 청소하고 밥하고 끝나면 너네 집 가서 애 보면 되는 거야? 아, 또 왜 그 얘기세요? 아주 식모 하나 들여서 벗겨 먹으려고 하는구나. 식모라뇨. 네가 그렇게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 너는 그냥 처갓집 아들 해라.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편하겠지. 양쪽 다 챙길 필요도 없잖아. 나는 혼자 잘 살 테니까 걱정 말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장모님도 아이 태어나면 엄마가 봐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홍 씨에 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쉽게 부려먹을 사람이 곁을 떠난다는 생각인 듯 했습니다. 돈 많은 처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홍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조차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가까이 지내며 자꾸만 서운해지는 상황도 싫고 그런 기분을 느껴야만 하는 내 자신도 싫었습니다. 또 멀어져가는 아들을 보는 마음은 무너질 듯 아팠으니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받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홍 씨는 아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홍 씨도 차츰 시간이 지나자 더는 궁금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돈네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던 그때를 떠올리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번호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듣는 소식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이혼했어? 소송 중이에요. 애는 지금은 처가에 있고요. 곧 데리고 올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맨몸으로 쫓겨난 듯 했습니다. 이유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차지 않았던 사위이니 말이죠. 어디 계세요? 제가 한번 갈게요. 아들이 우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홍 씨가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그건 아들의 오산이었습니다. 와서 뭐하게? 이미 끊어진 인연. 너도 힘든 일 잘 헤쳐나가 봐. 네? 엄마, 아들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홍 씨는 끝내 아들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받아들여도 똑같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돈이나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서 비롯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그 사이에 부모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과 연을 끊는다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겨우 혼자 잘 살게 되었는데 또다시 번뇌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홍 씨를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안타깝지만 홍 씨는 눈 딱 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홍 씨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모처럼 마음먹은 참이었습니다. 거기에 찬물을 붓기 전에 또다시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아주 먼 훗날에 또다시 연락 온다면 그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싶었습니다. 당신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아버지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요양원 보내자는 거잖아. 뭐?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 고생시킬까봐 그러잖아. 아니, 아버님도 며느리 고생할까봐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남편인 당신이 왜 나서서 그러는데?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못됐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뭐? 못됐다고? 나도 충분히 할 도리하고 살아.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모시라니까?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뭐 호래비도 아니고 모양새가 그게 좋아. 또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나중에 자식들이 우리를 데리고 살 거 아니야. 나는 치매 걸려서 애들한테 보살핌 받을 생각 없어. 나는 절대 안 되니까 당신이 가든지 말든지 해. 정말 너무한다. 나는 솔직히 당신이 모시고 오자고 할 줄 알았어. 아니, 같이 사는 아버님조차 요양원에 모시자는데 당신이 왜 그러는 거야? 그것도 당신이 하기는 힘드니까 나 시킬 생각이잖아. 그래서 가게도 접으라며. 그게 말이나 돼? 아, 자식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자식 노릇 마음껏 해. 당신이 가는 건 막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신복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남편과 시부모님 봉양 문제로 갈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이기도 했고 아직 두 분 모두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동이 힘들고 이제는 치매까지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남편. 하지만 그것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신 씨를 통해서 효도를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독립시키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나 했는데 나이 들어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신 씨를 남편은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며 매정하다고 했죠. 좀 더 나이 들면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어질 텐데 그렇게 고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조차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입소시키자고 하는데 왜 직접 하지도 않을 부양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무작정 집으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 남편은 신 씨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하고 싶다면 신 씨도 더 이상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처 취급을 하는 남편에게 정말로 악처가 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을 했고 둘째는 미혼이지만 독립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전 퇴직했고 신 씨는 아직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곧 결혼을 할 것을 감안하더라도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물 한 잔만 줘봐라. 기침이 자꾸 나오네. 네. 잠시만요. 모처럼 신 씨의 집에 방문했던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애미야하고 자주 신 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죠. 애미야, 네. 어머님. 물 떠다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냐? 네? 화장실이요? 자주 드나들었던 집인데 뜬금없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는 시어머니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대체가 기억이 안 난다면서 퇴근하는 통에 어떨결에 화장실까지 시어머니를 안내하기 위해서 식탁을 돌아나가자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바지는 왜 그러고 계세요?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 그대로 걸어온 시어머니. 신 씨가 놀라서 얼른 바지를 올려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신 씨의 손을 탁 소리가 나게 쳐냈습니다. 쉬마렵다니까. 얼른 화장실이나 알려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듯 태어냈습니다. 평소 말투와도 같았고 말이죠. 여기잖아요. 화장실. 신 씨가 시어머니를 잡아 끌고 그 옆에 있는 욕실로 이끌었습니다. 아, 그랬냐?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욕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져서 치매 검사를 하러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마침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있어서 그 장면을 못 보았는데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슨 치매야? 너무 급했나 보지. 남편은 그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속옷까지 내린 채로 거실을 활보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자 신 씨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틈을 타서 시아버지와 통화를 했죠.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신 씨뿐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시 한번 병원 가보려고 한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지난주에 갑자기 나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지 뭐야. 네? 왜요?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왔느냐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려가지고 아주 혼이 쏙 빠졌어.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멀쩡해서 병원 다녀온 후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둘째네 집에 가겠다고 해서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글쎄, 병원에 가봐야겠지. 그런 통화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그렇게 빠를 수가 있어? 나도 몰라.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데? 뭘 어떻게 해? 기저귀 사오셨대. 정말? 정신이 온전할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누워서 변을 보기도 한다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대화도 되고. 아버님은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 그렇지. 내 걱정은 말어. 그래서 안심했지만 그것도 몇 달 뿐이었습니다. 치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빨리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못 가서 시어머니는 밖에서는 혼자 걷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보조기를 하거나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익숙한 집안에 있으면 화장실도 혼자 가고 소소한 집안일도 할 수 있었기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겨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따로 사는 신 씨의 생각이었고 시아버지는 아주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낮은 침대 쓰시라니까. 침대는 당연히 낮은 걸로 바꿨지. 네 형이 사줬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굴렀는가 다리가 부러져 버리냐? 저상 침대였는데 잘못 굴러 떨어졌는지 아니면 연세가 많아 뼈가 약해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그 때문에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했을 때는 차라리 나았지만 퇴원한 후는 쉽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한 달이 안 돼서 가족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가 할 테니까 거실에 계세요. 자식들이 있는 와중에 바지에 실내를 한 시어머니를 데리고 시아버지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 씨가 큰 동서와 함께 따라 들어갔죠. 뒷처리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혀야 하는데 혼자서 애쓰게 할 수는 없기에 도우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들은 걱정은 하지만 거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시아버지가 혼자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멍해 보였습니다. 속옷 입힐게요.
그러자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나. 어머니, 이것만 입고요. 시어머니는 80이 넘었어도 힘이 무척 셌습니다. 일단 이 나이에도 키가 170이 넘었으니 신씨 혼자는 제압할 수가 없었고 큰동서와 함께 낑낑거리며 붙잡고 입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함께 거들어서야 옷을 제대로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치우는데 신씨는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리 줘. 시아버지가 얼른 뺏어가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조차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평생 함께 산 배우자여도 비위가 약하면 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며느리들이 그 일을 해내기에는 쉽지 않았죠. 식사해야지. 그 말에 신씨와 큰동서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 음식을 꽤나 해야 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했습니다. 시어머니 상태를 봐서는 어떻게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신씨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우당탕 하는 소리에 놀라서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있고 옆에서 시아버지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꼭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쓰겠다잖아. 시어머니 바지는 이미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실수를 했는지 바닥엔 소변이 흘러 있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자. 신씨가 얼른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게. 신씨가 닦으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얼른 가져가 닦았습니다. 그래서 신씨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매일 이러셔요? 그렇지 뭐. 잠자고 있을 때도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 바닥을 닦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리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는 몇 번이나 거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는 또 멀쩡해 보였습니다. 이거 가는 봤냐? 네. 간 봤어요. 간간하게 해. 네. 신씨와 큰동서가 음식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 와서 음식은 어떻게 하라며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다들 배고프겠다. 얼른 차려. 얼른. 간밤의 일은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신씨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큰동서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새벽 일을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큰아들네이기 때문에 신씨보다 더 걱정이 클 듯 했습니다. 한참 멀쩡하게 앉아서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시어머니는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밥 줘. 아, 밥 먹었잖아. 내가 밥을 언제 먹었어? 얼른 밥 차려줘. 아이고, 먹었잖아. 밥 먹고 치운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밥을 내놓으라고 성화였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밥을 안 챙겨준 마냥 따지는 통에 애를 먹고 있는데 신씨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냥 밥 한 번 더 차려드려. 이렇게 속없는 소리만 하고 있었죠. 안 돼? 소화 안 돼서? 너희는 얼른 가봐. 좀 더 있다가 갈게요. 너네가 가야 나도 좀 쉬겠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자식들이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들도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큰동서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서가 고생했지 뭐.
신 씨는 큰동서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전날부터 온갖 고생을 하다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신 씨의 남편이 신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엄마 상태 많이 안 좋은 것 같지? 시어머니가 바지에 실수를 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었으면서 걱정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안 좋아 보이시더라. 근데 당신은 새벽에 어떻게 한 번도 안 깨? 왜? 새벽에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니 남편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 그래도 정신이 있으신데 요양원에 모실 수는 없잖아. 요양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자식들이 모셔야지. 뭐? 어머님을 모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둬? 아버지도 힘에 부치실 거 아니야? 그렇게 부모를 생각한다면 같이 있을 땐 돕는 신용도 안 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의논은 해봐야겠지. 남편의 굳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덜컥 겁이 났죠. 엄마 생신 때 가서 한번 상의해봐야겠네.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말이죠. 방법을 생각하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아버님도 계신데 자식들이 모시고 사는 건 이르지. 하지만 남편은 신 씨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설마 남편이 자신이 모시겠다고 할까 싶었습니다. 아버님, 저 장 보고 있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신 씨와 큰동서가 그날 이후로 서로 상의를 해서 가끔씩 방문해서 냉장고를 채워주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사다 주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으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주말에 두 분이서 먹을 반찬도 넉넉하게 해서 찾아가자 시아버지가 또다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욕하실 거예요? 벌써 왔냐? 아니, 일주일째 못 시켜서 등에 뭐가 났어. 사온 거는 그냥 놓고 가. 그렇다고 정말 홀랑 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 씨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1시간 가까이 씨름하고 나자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불평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몰골은 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태껏 혼자서 이렇게 고생했을 시아버지를 떠올리자 짠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시아버지에게 휴가를 좀 주자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만 것이겠죠. 아버지 허리 병원도 가야 되고. 아무튼 형님네서 좀 쉬고 오시라고. 한 일주일만 우리가 엄마 모시고 오자. 일주일? 그래. 알겠어? 아버님 힘에 부치는 것 같더라. 그렇겠지. 어차피 평일 낮에는 신 씨도 가게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덜했습니다. 은퇴해서 집에 있는 남편이 대부분 돌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책임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니 아주 극진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뭐야? 귤이요. 껍질 까드려요? 퇴근해서 오니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 갈아입혀 드렸어? 목욕도 시켰지. 잘했다. 예상보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자 남편이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어머니 좀 챙겨드려. 챙겨드리잖아. 그게 아니라 매일 좀 속옷도 갈아입혀 드리고 해. 간밤에 기저귀 빼셔서 내가 치웠어. 오늘은 당신이 좀 돌봐봐. 하루 종일? 왜? 당신 어디가? 아니,
앞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 수도 있는데 당신도 엄마 돌봐드리는 것 좀 해봐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주말에 모처럼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 수발을 온전히 신씨 보고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옆에서 거들면 되지. 뭘 그렇게 종일 붙어 있어야 해? 당연하지. 무슨 사고가 있을 줄 알고. 남편은 수저 하나 드는 것까지 옆에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씨가 그렇게 해주질 않자 자신도 힘든지 짜증을 냈죠.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긴.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간식 챙겨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그건 신씨가 출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에 시어머니 밥까지 미리 챙겨놓고 나갔었는데 이제 와서 한 게 없다는 말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잠기가 어두운 남편을 대신해서 새벽 시간에 시어머니와 씨름하고 있는 것도 신씨였고 말이죠.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하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늘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멀쩡할 때는 또 멀쩡한 대로 신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애미 너는 음식을 너무 싱겁게 하네. 싱거우세요? 아니 어쩔 때는 또 짜고 이렇게 손맛이 없어가지고 아유 아, 간을 좀 더 할까요? 됐다. 밥맛이 이상하다.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불평을 하기도 했고 신씨의 남편이 아닌 꼭 신씨를 콕 집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애미야 걸레 좀 가져와라. 네, 어머님. 여보, 어머님 걸레 좀 가져다 드려. 나 고무장갑 때문에. 애미야 네가 갖고 와. 아범 바쁜데. 하는 일은 소파에 누워있는 일밖에 없는 남편이 뭐가 바쁘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꼭 신씨에게 시키니 할 수 없이 고무장갑을 벗고 걸레를 가져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요. 그걸로 저기 좀 닦어. 먼지가 한가득이야. 소파와 거실창이 붙어있는 모서리를 가리키며 말하는 시어머니.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난데없이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애미야 이거 해라. 저것 좀 해라. 며느리가 아니라 시종이라도 부리듯이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같이 살게 되면 신씨가 제 명에 못 살 것 같았죠. 어머, 어머님, 낮잠을 자다가 누워서 용변을 본 시어머니. 기저귀는 어느새 머리맡에 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마침 외출한 참이라 신씨 혼자서 낑낑대며 시어머니를 씻기고 용변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고 신씨는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덩치가 시어머니가 더 크기에 혼자서 부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밥 차려라. 어머님, 드셨어요? 아범 오면 네가 구박했다고 할 거야. 어머님, 제가 언제 구박을 했어요? 밥도 안 주고 구박했잖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부축을 해야 했기에 한시도 곁에서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해냈다면 신씨도 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신도 슬슬 가게 정리할 때 됐잖아. 가게를 왜 정리해? 장사 더해서 뭐해? 노후에는 좀 쉬면서 보내고 싶다며? 그런데 남편의 심중을 신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신씨를 집에 들여앉히고 시어머니 수발을 맡길 생각인 듯 했습니다. 나는 계속 일할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이면 나는 못해. 당신이 기대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왜 싫은데? 당신 혼자 돌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돕잖아.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걸 남편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옆에서 당신은 도와준다는 거잖아.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당신이 여자니까. 아무래도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지금처럼 따로 살면서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반찬도 챙겨드리고 가끔씩 가서 목욕도 같이 시켜드리고. 그 정도면 며느리 노릇 충분하다고 생각해. 당신 부모님 아니라고 너무 대충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부모님인데 가서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나 있어? 늘 내가 가서 들여다봤지? 당신이 나보다 나으니까 그렇지. 병수발에 누가 낫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아버님 계시고 아버님이 돌보신다는데 왜 굳이 당신이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도 당연히 힘든데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엄마는 우리가 모시고 아버지는 형님네에서 지내라고 할 생각이야. 뭐? 차라리 반대로 해. 어머님을 형님네 보고 모시라고 그래.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왜? 아, 형수님이. 말끝을 흐리지만 안 들어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나는 생각 안 해?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만약 장모님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미 돌아가셔서 비교 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부터 남편은 틈만 나면 기분 상한 티를 내고 투덜거렸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칠 뻔 하셨다더라. 그러니까 좀 모셔오자니까 그러네. 그럴 거면 당신이 가서 돌봐드려. 그런 말에는 남편도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어머니 모시는 일에 며느리를 부려먹으려 하는지 몰랐습니다. 신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시아버지의 호출을 받아 다 같이 시집에 모였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보낼까 한다. 그 말을 하는 시아버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무척 건강했었는데 그동안 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죠. 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24시간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인데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들어가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대신 좋은 곳으로 잘 골라서 돈이 좀 들더라도 괜찮은 곳으로 보내자. 돈은 내가 능력이 닿는 한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야. 혹시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도와줘라. 그러자 며느리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시누이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맨날 죽는 소리를 해도 실제로 경제난에 허덕이는 형제는 없었으니 말이죠. 조금씩 모으면 좋은 요양원에 못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아들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요? 엄마를? 남편이 특히나 불편해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불효자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동서가 형님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열불을 내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시고 갈게요. 신 씨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엉뚱한 선언을 하는 남편. 기가 막혀서 바라보고 있는데 시누이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딸이니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은근히 대화에서 빠졌습니다. 내가 있는데 너희가 뭘 데리고 가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는 남편을 오히려 말렸습니다. 아니,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오늘따라 대단한 효자가 된 듯 구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평범하게 모시는 것도 아니고 치매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걸 모르는 듯 남편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됐어. 요양원은 알아볼 테니까 너희도 좋은 데 있는지 좀 알아봐. 강력한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도 더는 우기지 못했지만 불만은 많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신 씨는 남편과 크게 싸워야 했습니다. 당신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아버지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요양원 보내자는 거잖아. 뭐?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 고생시킬까봐 그러잖아. 아니, 아버님도 며느리 고생할까봐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남편인 당신이 왜 나서서 그러는데?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못됐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뭐? 못됐다고? 나도 충분히 할 도리하고 살아. 신 씨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시어머니 병수발 들다가 끝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면 신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모시라니까?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뭐 호래비도 아니고 모양새가 그게 좋아. 또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나중에 자식들이 우리를 데리고 살 거 아니야. 나는 치매 걸려서 애들한테 보살핌 받을 생각 없어. 나는 절대 안 되니까 당신이 가든지 말든지 해. 정말 너무한다. 나는 솔직히 당신이 모시고 오자고 할 줄 알았어. 아니, 같이 사는 아버님조차 요양원에 모시자는데 당신이 왜 그러는 거야? 그것도 당신이 하기는 힘드니까 나 시킬 생각이잖아. 그래서 가게도 접으라며. 그게 말이나 돼? 자식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자식 노릇 마음껏 해. 당신이 가는 건 막지 않을 테니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듯 한동안 신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 씨도 그런 남편과 화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말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지내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혹시나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소리를 죽였지만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당신도 악처 되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참, 악처는 효자가 만든다는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효자인 줄은 몰랐지만 혼자서만 잘났고 신 씨는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 취급을 했습니다. 당신이 효자 되는 걸 왜 나를 통해서 하려는 거야? 부부 아니야. 당신도 좀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지. 말을 들어보니 그러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듯 했습니다. 신 씨도 더 이상 남편의 독단을 두고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서운가 싶었죠. 그래? 그러면 내가 악처할게. 뭐? 당신이 꼭 이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싶다면 그렇게 해. 대신 내가 나갈게. 뭐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이 집에서 살아. 나는 이 집으로 대출 받아서 따로 집 구해서 나갈게. 신 씨는 벌떡 일어나서 짐을 쌌습니다. 뭐? 진짜 나간다고? 그러자 남편은 무척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진짜 나가지 그러면 가짜로 나가?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신 씨를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내놓으라며 호통을 치기 시작해서였습니다. 그 사이에 신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무작정 나와서 호텔에서 묵으며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일단 단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고 천천히 집을 구해볼 작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화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열흘도 안 돼서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혼자서는 감당도 못할 일을 신씨만 믿고 저질러버린 남편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남편.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죠. 미안하다. 원준이 엄마 요양원은 알아봤어. 곧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걱정 말고 원준이 그놈 좀 용서해줘라.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길래 급하게 요양원을 알아보신 듯 했죠.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모시고 못 살아서요. 남편인 나도 못 해보는 걸 남인 며느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 너희끼리 잘 살아.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신 씨는 시아버지의 전화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남편만 연락이 왔다면 안 돌아갔을지도 몰랐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운 상태였습니다. 돌아간 집에서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어떤 욕을 들었는지 풀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 수발을 들다가 학을 뗀 것 같기도 했죠. 자주 뵈러 가자. 그래. 알았어. 어쨌거나 남편은 더 이상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할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약속한 대로 요양원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형제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도리를 했으니 남편도 더는 악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 또한 마음속 거리낌이 없었습니다.